자, 간평 마무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영강으로 해가지고 우리 간평 마지막 마무리 쟁점 정리 노트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바로 요 교재고요. 지금 저와 함께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 강의. 그리고 지금 문제풀이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기본 강의에서는 저랑 했던 내용, 그리고 핵심 내용 한 번 더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기본 강의랑 핵심 내용에서 정리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훨씬 더 많이 봐주세요. 객관식 문제집, 거기에 있는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들을 몇 회독 좀 더 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평가인 만큼 나오는 쟁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이 문제풀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반해서 저랑 함께 마지막 쟁점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 쟁점 정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도 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고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기본서 내용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강으로 민법 총칙을 끝내고 내일 영강으로 해서 물권법을 하나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3페이지입니다. 쟁점 첫 번째죠. 법원 관습법. 우리가 민법 총칙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법원 관습법이다. 일단 교재 보기 전에 잠깐 정리하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법 1조의 내용이죠. 민법 1조의 내용. 그리고 우리는 물권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 185조. 여기가 이제 공통의 법원이라고 하는 법률, 관습법, 조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법률 또는 관습법입니다. 즉 여기도 법률이 있고 여기도 법률이 있고 여기도 관습법이 있는데 185조는 얘가 옆에 붙죠. 또는 관습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 관습법이 나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민법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 내용도 같이 학습을 해두시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교재 자체에서는 제가 물권법에 서술을 해두었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다? 이게 같이 출제될 수 있다. 따라서 나 역시도 같이 학습을 해두시는 게 좋답니다. 자, 그럼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첫 번째. 자, 법률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가 민사에 관해서 일단 어떤 분쟁이라든지 다툼이 있다 그러면 법률로 해결을 할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즉 국회가 직접 제정한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즉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모든 법률을 만들기 힘드니까 법률에서 다른 규범 체계로 내려줬단 말이에요.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명령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조례도 있죠.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역시 뭐가 된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의미의 법률에서 조례 규칙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그게 보세요. 없으면이죠. 없으면. 이 없으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의미다? 아하, 보충효구나. 이 화살표가 갖는 의미입니다. 보충효.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습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출제 포인트는 여기 관습법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물권에서는 이제 관습법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그리고 명인방법,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일반론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관습법의 의의 및 성립. 자, 밑에 효력 유지 요건이라고 했어요. 즉 관습법에서의 성립 요건은 그게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효력 유지 요건이다. 그럼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 자, 동그라미 1번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필요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가장 중요하죠. 법적 인식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회가 입법권자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닌 사회 일반인들한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인정되었음이 승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 그쵸? 이게 핵심 포인트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3번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 즉 전체 법 질서에 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률보다 하위 체계 규범이기 때문에요. 어떻다? 전체 법 질서에 반해선 안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가피를 해두셔도 됩니다. 아니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판례 원문을 한번 쭉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그걸 관습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자. 성립 시기가 나와 있죠. 언제 이게 성립하는가예요. 우리는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분쟁에 들어와서 대법원이라고 하는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이 확인을 해 준 거죠. 그럼 법원 입장에서 확인을 해줬을 때 성립된 것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확인이라 그랬습니다. 즉 법원은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립 시기는 법원 확인 직권입니다. 직권. 직권 중요하고요. 즉 법적 확신이 있던 때로 소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쟁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확인을 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교재도요. 기존에 존재하던 때, 특히 법적 확신이 있던 때로 소급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인지는 결국 그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관습법은 20년 전에 있었고 어떤 관습법은 30년 전에 있었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진짜 광복 이후에 민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넓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딴따따 돼 있죠. 자, 따라서 당해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 겁니다. 맞죠?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된 거잖아요. 바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대법원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언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분쟁이 터지기 전부터 관습법으로 존재했었네. 그렇다면 여기에도 당연히 이 사건에도 당연히 지금 너희들에게 성립되어 있던 관습법을 우리가 적용해서 법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판결을 내린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을 해주지만 법적 확신이 있던 때로 소급하며 따라서 당해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습법이 가진 효과는 상문법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요?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원래 상문법을 먼저 적용해야죠. 민법이라고 하는 상문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문법이 없다라는 거죠. 상문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관습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관습법이 보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교재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 있고요. 앞에 조금 제가 추가 설명을 했거든요. 기본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풀이 여기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지금 하는 이제 마무리 쟁점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핵심 내용들만 확인하고요. 추가적인 건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 주시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를 조금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민법 총칙 오늘 영강으로 끝내고요. 내일 영강으로 물권법을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교재 3페이지로 들어와서 관습법 로마자 2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요. 자,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자, 대등적 효력설 X고 판례가 보충적 효력설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강의인 만큼 제가 물권법도 같이 하는 이유죠. 보세요. 185조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충효인데 얘는 대등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추가적인 판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검토 한번 보시면 명인 방법 대표적인 거죠. 공시 방법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자, 그리고 요즘 핫한 거죠. 분묘귀지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속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요. 분재 청구권이라는 건 없죠. 장남이 반을 가져가고, 차남이 거기 남은 반을 가져가는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분재 청구권이 종래 관습법이었지만 현재는 입법으로 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밑에 단 이게 중요하죠. 성문법 발달에 따라 점차 축소입니다. 축소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축소. 그 이제 물권법에서 볼 인정 안 되는 거 막 온청권, 근린공원권, 사도통행권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부탁드리고, 자, 민법 총칙에서는 두 가지 판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종중의 구성원이죠. 자, 종래의 남성 한정이었지만 이런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자, 무엇보다 현재 보세요. 성년 남녀 당연 구성원입니다. 역시 조리죠. 조리. 자, 현재는 성년의 남녀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 구성원이 되는데 아직은 조리예요. 자, 관습법 아닙니다. 관습법. 관습법까지 들어가려면 법적 확신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일반 경험칙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조리라고 했고요. 자, 성년의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성년의 가족법 영역에서 나왔거든요. 미성년. 미성년은 안 돼요. 미성년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이죠. 당연의 키워드 두시고 별도의 가입 의사 표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가입 의사 표명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사 주제자 판례입니다. 제사 주제자. 자, 마찬가지로 종래 장자였는데, 자, 현재 보세요. 요 교재 3페이지입니다. 이 교재 같이 봐주시고, 자, 현재 보시면 협의입니다. 협의가 1등이에요. 예를 들면 남녀 자녀가 6명 있다고 했을 때 협의를 하면 막내딸도 제사 주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협의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표현이 있는데, 자, 과거의 관습이 아닌 현재의 관습을 고려하겠다. 자, 과거의 관습은 악습이죠. 사회적 패습으로서 적폐라고 하죠. 당연히 타파돼야 되는 것. 따라서 과거의 관습이 아닌 현재의 관습을 고려한다.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출제자라면 이렇게 한 지문 낼 것 같아요. 과거의 관습뿐만 아니라, 그쵸, 완전 다른 의미로 바뀌죠. 과거의 관습도 고려하고 현재의 관습도 고려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자, 과거의 관습뿐만 아니라,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제사 주제자에 좀 포커스를 맞춰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페이지. 쟁점 2번의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 이제 객관식 부분 보면 뒤에 편제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조문 편제에 따라 먼저 공부하도록 해요. 중요도로 치면 1개, 중요도로 치면 2개. 2개. 그러니까 한 문제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한 문제 낸다. 법원에서 낼지 신의 측에서 낼지 모르겠지만 신의 측 낸다. 왜냐하면 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교수님들이 이쪽에 좀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로마자 1번의 의 보시면,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 표현 그대로 추상적이다. 다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범입니다.
강제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재판규범으로 작동하죠. 당연히 중요한 단어, 재판규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자,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말은 어떤 의미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중요한 표현, 재판규범이다, 강행규정이다, 직권이다. 재판, 강행, 직권. 반면 일반인들한테는 강행규정이면서 행위규범이죠. 행위규범. 자, 그리고 로마자 이번에 이제 기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능 첫 번째.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기능 하나. 권리와 의무의 변경 내지는 수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인 창설 기능으로서 자, 고객 안전 배려 의무 있고요. 자, 보호 의무 있고 자, 고지 의무가 있죠. 고지 의무. 고지 의무는 밑에다가 사기 파트에서 보게 될 내용이요. 사기 파트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에서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걸 안 했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내용 정립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음 기능 보면 자, 법률 행위 해석 기능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분명히 법 규범임에도 불구하고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당사자의 어떤 사적 자치 계약 법률 등을 해석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보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그때 사안마다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시키는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일반 조항의 도피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 뭐다? 개별적 규정이 있으면 개별적 규정을 먼저 적용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한 개별적 규정이 없을 때라야 신의칙을 통해서 또 보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출제 포인트는 로마자 3번의 파생 원칙이죠. 파생 원칙. 자, 일단 파생 원칙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의 모순행위 금지 원칙. 지출 빈도가 가장 높죠. 그다음에 두 번째 5페이지의 실효의 원칙. 그리고 넘겨보시면 6페이지의 3번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 지금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다시 한번 최신 판례가 한번 나왔어요. 22년도에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권리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신의성실의 원칙에선 지금 봤다시피 제가 출제 포인트 잡아드리잖아요. 자, 일반적인 내용. 기초적인 거죠. 이런 부분을 틀리시면 안 돼요. 강행 규정이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보충적 기능이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 가시고, 그리고 역시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용된 판례. 이걸 우리가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자,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자, 밑에 제가 네모 박스 해놨죠. 선행행위라는 게 있고, 그 선행행위에 대해서 신뢰가 쌓였는데 모순된 후행의 행위를 하면 그건 뭐다? 원칙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중현이가 오늘 내일 쟁점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 특강을 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해놨는데 오늘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 신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 4가지 보겠습니다. 무조건 암기 부탁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퇴직금을 수령했다. 선행행위. 그러면 상대방이 갖는 신뢰는 퇴직하겠네 라고 생각할 건데 갑자기 퇴직 무효를 주장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금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보증금 주장 않겠다고 했는데 뒤에 보증금 등 권리 주장을 하시는 것 역시 안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대리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권 대리인 지위에서 무효 주장을 하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 등말청입니다. 역시 안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시효완성 주장 밑에다가요. 하나 또 써주시면 되겠죠. 점유취득 시효. 똑같아요. 시효 완성이라든지 점유취득 시효 두 가지.
나중에 이걸 주장하는 건 역시 안 된답니다. 해서 이 점치 완성까지 포함하면 5개고요. 시완성, 점치 완성을 하나로 보면 4개입니다. 자, 다만 이 중요한 내용. 모순금지 원칙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신의칙이 적용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의칙이 왜 적용 안 되냐? 개별적인 강행 규정보다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보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우선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적용. 자, 근데 분명히 얘도 강행 규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개별적인 법률을 우선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신의칙이 강행 규정인데 이걸 직권으로 먼저 적용시키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개별적인 법률 중에서도 강행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개별적인 강행 규정이 보충적인 일반적인 강행 규정보다 당연히 우선 적용돼야 되는 게 맞죠. 우선 적용돼야 되는 게. 따라서 이제 밑에 판례 무조건 암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만 선행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 그 위반자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지금 제가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라 그랬습니다. 자,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위에다가 이렇게 써두시면 되죠. 강행법규 위반 행위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그쵸? 신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쌓일 수 있는 신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 스스로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것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2번. 의사무능력자 스스로 한 법률 행위 무효주장 가능하고 3번.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 보장약정 무효주장 가능합니다. 1번, 2번은 각각 개별적인 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고 3번은 개별 따로 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상 허가 없이 한 매매계약에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은 무효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유동적 무효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사립학교법 위반자 스스로 한 법률행위 무효주장 역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빈 공간에 우리 플러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6번. 자, 상속 개시 전 상속폭입니다. 상속 개시 전 상속을 포기했지만 상속 후 상속 주장 가능해요. 모순 주장이 가능한 거죠. 즉 요거 무효 주장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상속 개시 전에 상속 포기는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 가능하다는 말은 상속 후 자,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 주장이 가능하다. 해서 토탈 이렇게 6가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효의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 옆에다가 CF로 이 2가지를 써두시면 되죠. 보세요. 개별적인 규정 얘네들 있잖아요. 즉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는 건 소멸시효로 가시면 돼요. 제척기간의 규정이 있는 것들은 제척기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어디에 있다? 소멸시효에 걸리든 안 걸리든 제척기간에 걸리든 안 걸리든 어쨌든 장기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시 제척기간 불문하고 적용시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효의 원칙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쪽에서 포커스가 오히려 더 있어요. 제척기간의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건 제척기간을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것들은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건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상당기간 권리를 불행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기간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밑에 보시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 각각입니다. 각각 개별적. 따라서 종전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종전 소유자 20년 불행사, 신소유자 10년 불행사 합쳐서 30년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불행사라는 신뢰.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유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면 어떻다? 권리 행사가 저지된다라는 겁니다. 요 문장 그대로 최신 판례가 한 번 더 나왔어요. 2022년도에 최신 판례가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요 문장 알아두시고, 자, 효과는 권리 행사 저지입니다. 자, CF 걸어놨죠. 권리 박탈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 박탈 규정이 아니다. 권리 박탈 규정이 아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신의 측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건 조심스럽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범위 보시면, 자, 적용 인정에 행사기간 제한 없는 권리 행사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안 걸리는 것들, 특히 대표적으로 무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요. 밑에 얘가 지금 관건입니다. 자, 형성권의 제척기간이죠. EX 형성권 옆에다가 제가 쓰다 말았는데 해제권입니다. 옆에다가 해제권 써주시고 1년 4개월 불행사 실효시켰단 말이에요.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해제권은 제척기간 10년이에요. 근데 지금 권리가 불안정한 상태,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 불안정한 상태를 10년 동안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년 4개월 동안 권리를,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냥 그 법률관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라는 의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동안 불행사했을 때 실효라는 말은 뭐다? 권리 행사가 저지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소권이죠. 바로 소송상 권리에도 적용된다. 옆에다가 EX로 항소권 하나 써두시면 됩니다. 항소권. 자, 그리고 적용 부정 두 가지. 혼인 취소권, 인지 청구권이죠. 혼인 취소권, 인지 청구권. 두 가지. 혼인 취소권, 인지 청구권입니다. 혼인을 취소한다. 대표적으로 중혼. 결혼을 2번 하신 분, 그리고 인지청구권, 아버지가 아들 찾아가는 것, 아들, 딸들이 아버지 찾아가는 것. 제가 아버지라고 했죠. 인지는 부하의 관계에서 문제됩니다. 특히 이 혼인 취소권과 인지청구권은 옆에다가 이렇게 추가하셔도 돼요. 두 가지 묶어서. 법 자체에 뭐가 없다? 행사기간의 제한이 아예 없어요.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특히 혼인 취소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합헌. 야, 말은 취소인데 우리 민법을 봐라. 취소는 분명히 3년이든 10년이든 제척기간이 있다. 가족법에서도 짧게 제척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왜 혼인 취소권만 굳이 제척기간을 안 둬? 이거 그럼 무효랑 다른 게 뭐야? 그쵸.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입법자의 판단이 타당하니까 합헌해서 혼인 취소권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진 판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요건 보이시죠? 요 문장이 그대로 최신 판례로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요 요건 문장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정 변경의 원칙이란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정 그리고 변경.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어떤 사정이고 변경도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 거야? 그쵸? 자, 봅니다. 자, 의의는 1차적으로 일단 수정해 보자입니다. 이게 신의 측의 법률행위 해석 기능이죠. 자, 근데 수정이 불가능하다. 2차 해소입니다. 그럼 해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해지와 해제예요. 이 해제, 해지는 다 형성권입니다. 즉 사정 변경 원칙을 통해서
권리를 지금 창설하려고 하죠. 해지라든지 해제권이라고 하는 종래의 법률 관계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형성권을 지금 신의칙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 요건 자체는 어떻다? 엄격해야 된답니다. 엄격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이 문장입니다.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못한 첫 번째. 변경은 변경인데 어떤 변경?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죠. 현저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정은 밑에 계약 기초가 된 핵심, 자, 객관적 사정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체크 포인트로 해드릴게요. 자, 기초, 객관입니다. 기억.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계약 기초 불문하고 객관적 사정.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장을 보셨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 기초 불문하고 객관적 사정 X예요. 계약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계약의 기초가 아닌 사정은 의미가 없어요. 계약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고, 자, 밑에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즉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문장으로 보이면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계약 기초에 잡아주시고, 자, 동그라미 3번 바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라는 겁니다. 계약 준수 원칙, 이게 원칙인 거죠.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너무 피곤하고 나 그냥 집에서 쉴란다. 누가 봐도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죠. 현저한 사정도 아닌 것 같아요. 계약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판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자, 일시적인 계약에서의 매매죠. 매매는 담방승부기 때문에 건축 제한이라든지 시가 상승 사정만으로는 해제권 인정이 안 됩니다. 즉 매매에서는 인정된 예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매매에서는 인정된 예가 없다. 다만 매매에서도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 들어가 봤더니 건축 제한이랑 시가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진짜 매매에서 사정 변경 해제가 긍정된 판례가 나오면 그건 엄청난 판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계속적 보증은 나왔죠. 금보증. 자, 예를 들면 이사 지위에서 금보증 계약을 체결하다가 자, 사임입니다. 사임. 누가 봐도 객관적 사정인 거 맞죠? 그리고 계약 기초가 된 사정인 거예요. 자, 왜 계약 기초가 됐냐면 사임은 누가 봐도 현저한 사정의 변경인 거 알겠는데 이사 사임과 관련해서 이게 왜 계약 기초냐? 대표 이사였기 때문에 금보증 계약을 체결해 준 거예요. 은행이. 자, 따라서 이사 사임 등 사정 변경으로 금보증 해지를 인정한다. 자, 다만 CF 특정 채무, 확정 채무는 해지 부정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금보증으로 해지가 가능한 건 어떻다? 자, 금보증 옆에다가 그래도 우리 반대표현 써주시는 게 좋겠죠? 불특정 채무예요. 그러니까 특정 확정 채무란 말은 뭐냐면 매매대금 채무 이런 말입니다. 이건 특정된 거죠. 근데 불특정 채무는 너가 앞으로 3년 동안 얼마씩 빌려갈 거야 이런 느낌. 확실히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봅니다. 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 1조 2항에 있죠. 권리의 개념은 법률에서 부여된 파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용만 해결하면 되는데 요건을 두 가지로 판례가 분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정의관념의 반함이 명백 요런 표현 하나, 그리고 수인 불가 요런 표현 하나. 누가 봐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된대요. 안 된대. 자, 그러면 관건은 명문의 규정엔 없어요. 그쵸?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가해 의사는 일단 민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의 규정이 없는데 플러스 판례가 요구를 했다. 어떤 의미예요? 아, 요건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발동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없는 요건을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표현. 자, 주관적인 요건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판례왈. 자,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니까 판례도 분명히 민법 규정에는 주관적인 요건이 없는데 그래서 두 가지 판례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계권이라고 하는 형성권, 그 상표권이라고 하는 나름의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이걸 남용할 때에는 주관적인 요건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 행위태양 그 자체로 남용이 나오는 두 가지 판례군 상계권, 상표권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효과 권리행사 저지입니다. 저지. 마찬가지로 박탈은 아니에요. 행사가 저지된다라는 거지 박탈은 아니다. 즉 권리상실은 아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권리상실 X라는 겁니다. 따라서 CF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얘는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상실도 돼요. 상실도 됩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친권 등을 상실하는 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다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음. 자, 요 다만 조금만 이제 추가 서술을 제가 해드릴게요. 밑에 빈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봅시다. 이게 혹시라도 갑을병으로 한두 줄짜리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갑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금 Y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건법에서 공부했다시피 을 입장에서는 갑의 땅을 사용할 뭐 임대차라든지 우리 물건에서의 지상권 내지는 또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무단 신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단 신축을 하고 여기에 세입자들을 받으신 거예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항상 토지등기부도 떼보는 이유예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려 부셔야죠. 그리고 차임, 야, 무단으로 썼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를 해요. 자, 근데 철거 청구 한번 봅시다. 지금 세입자들 나앉게 생겼죠. Y 건물을 철거하는 순간 세입자분들은 자기 살 공간이 살 터전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이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막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두 줄짜리 뭐예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 요거는 당연히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줄로 나오거나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갑의 X토지의 을이 Y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저지된다 하더라도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가 저지됐다고 해서 얘까지 저지되는 건 아니에요. 차임상당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당이득. 이게 이제 민법 총칙 공통쟁점이기 때문에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득이 가능하다 해서 요 효과에서 다만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자 적용은 시의칙과 중복적용입니다. 결국 같은 말인 게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바 시의칙 위반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항변권에도 적용됩니다. 항변권은 어찌 보면 권능에 좀 가깝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저 여기서 확인했죠. 소멸시효 완성. 최신 판례가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항변하는 건 판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모순행위 금지원칙 판례 하나, 권리 남용이다 둘. 소멸시효는 그래서 항상 A급인 거예요. 쟁점 자체가.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상계권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이것도 최신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특히 여기는 뭐가 필요 없다? 주관적인 요건은 필요 없다. 그리고 3번에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건 영기적 항변권이에요. 거절권이거든요. 거절하는 것이 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가 남용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게. 기본기예요. 쟁점 정리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권리 안에는 얘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권리 안에는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 것, 권능이라고 하는 것 기본서, 기본 강의 때 확인했었다. 이게 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이란 말을 쓰죠. 왜냐? 걔네들은 권한이거든요. 권리가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도 정확하게는 권한입니다. 채권이 권리고요. 채권이 권리.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 3번. 자, 태아의 권리 능력. 올해 나온다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자연인 파트로 들어왔고 능력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권리 능력 부분입니다. 권리 능력. 자, 그 중에서 태아는 별표 이제 2개로 일단 업을 시켜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정지조건설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갑을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갑을병으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자, 일단 우리의 권리 능력의 일반적인 규정 시기입니다. 나는 권리 능력 언제 시작, 취득하고 언제 종기 끝나느냐. 딱 민법은 2글자죠. 생존입니다. 생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은 평등하죠. 아이, 남녀, 노소, 불문, 권리 능력은 평등이다. 자, 그럼 언제 시작하느냐? 바로 출생 전부 노출이라는 점. 출생 전부 노출입니다. 그리고 출생 밑에다가 이렇게 시작하시면,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죠. 사망. 전부 노출 출생부터 해서 사망까지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연적 사망 개념이에요. 뇌사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뇌사 실종 선고 이거는 사망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출생 옆에다가 신고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왜냐?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이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어떻다?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다만 전부 노출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게 바로 태아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태아와 관련돼서 즉 전부 노출하지 않은 일부 노출한 경우에 태아입니다. 일단 로마자 2번 들어가기 전에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자, 헌법에서의 생명권 주체 이건데 입법자들이 고민한 것. 자, 얘는 안 좋습니다. 배아라고 하는 것 안 좋고요. 지금 요 단계인 거예요. 나름 사람의 형상을 그래도 좀 갖추고 장차 태어날 지위에 있는 태아까지만 우리가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 즉 헌법에서의 생명권 주체를 긍정하면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졌고 헌법에서 이걸 이제 민법에 보세요. 넘겼다. 이렇게. 그럼 민법은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보호해야 되는가? 2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일반적 보호주의는 X예요. 이걸 채택하지 않았고요. 중요 사항만, 즉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태아를 개별적으로 보호해주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했는데, 자, 그 보호 내용이 중요하죠.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속입니다.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상속은 대습 상속도 가능하고 자, 동그라미 3번
증입니다. 유증. 유증 개념은 유산의 증여예요. 유산의 증여. 뒤에 증여 계약과 다릅니다. 유증은 옆에다가 살짝 빈 공간이 나왔으니까 유증은 단독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단순 증여 이건 계약이에요. 태아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근데 받을 수는 있죠. 아, 유증은 유산의 증여라는 단독행위구나. 결국 2번, 3번 엮이면 상속 유증 같은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인지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자, 인지도 어떤 의미다? 인지의 대상입니다. 즉 객체로서의 태아인 거지. 특이하죠, 밑에. 주체로서의 태아인 인지 청구권을 인정하진 않아요. 인지받을 권리인 거지 인지할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지의 대상인 것이지 인지 청구권 XX. 자, 그러면 언제 취득하느냐? 제가 일단 판례 표현만 써놨습니다. 우리 시험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 따름이니까. 자, 읽어볼게요. 살아서 태어날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문제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취득한다. 따라서 모체 내에서 사산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밑에 빈 공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내용 정립을 해볼게요. 자, 태아 문제 예를 들면 교통사고 EX 하나 걸어둘까요? 그리고 전부 노출. 지금 분명히 교통사고라고 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났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 태아도 권리능력을 줘야 되는데 정지조건설이란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점 아직은 스탑인 거죠. 스탑이다가 어떻다? 전부 노출 출생하는 순간 문제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손배청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손해배상청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사이에 사산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죠. 권리능력 취득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모체 내에서 돌아가시면 이건 이제 출생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사망이라는 개념을 안 쓰죠. 태아가 사망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상 개념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바로 정지 조건설의 내용이다. 그래서 갑을병 사례로 혹시라도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한력자의 법률행위 쟁점 04번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구간이죠. 즉 이제 행위능력 부분인데 자, 중요하다. 자, 일단 출제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판례도 있으니까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성년후견 제도죠. 성년후견 제도. 지금 이게 최신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근데 그게 가족법 영역에 있는 판례여가지고 기본 강의 때 학습을 잠깐 했는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 잠깐 확인 부탁드리고요. 얘는 계속해서 조문 위주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어 몇 개 바꾸면 진짜 어려워요. 또는을 미스로 바꾸거나 미스를 또는으로 바꾸거나 뭐뭐 하거나를 뭐뭐 하고 막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순간 가장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얘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어요. 이 제도는 합헌입니다. 합헌입니다. 의사 감정 없이 성년 의견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의사 감정 해줘야 되잖아요. 정신적 능력이 있다 없다를 의사인 전문 집단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성년 후견과 관련돼서 정신적 능력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 인정 자료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의사 감정 필요 없다 이거죠. 의사 감정은 어떻다? 그냥 보충적인 참고사항에 불과하답니다. 이거는 가정법원 정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확인 학습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플러스 될 거는 이건 뒤에서 제가 해놨으니까 따로 봅시다. 상대방 보호는 따로 볼게요. 자, 쟁점 0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첫 번째 로마자 1번. 자, 제한능력자의 취지는 누구를 위함이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정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법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법정하고요. 그리고 누가 제한 능력자인지 획일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해두겠다라는 거예요. 법정화, 획일화, 객관합니다. 그리고 이걸 밑에 가장 중요한 말 나왔죠. 강행 규정으로 우리는 만들겠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살표 뭐가 적용 안 된다? 신의칙이 적용 안 된다. 즉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행위를 지키지 않아요. 모순되는 주장인 취소 주장,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예요. 암만 제한능력자 파트 취소 부분을 찾아봐도 그럼 법률행위가 지금 취소됐는데 선의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의제3자 보호 규정. 예를 들면 이런 의미죠. 갑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하고 목적물이 넘어갔습니다. 등기 이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매매하고 등기 넘겨주죠. 끝난 거죠. 뭐 얘가 그냥 깔끔하게 취소하고 얘한테는 내놔 물권 영역에 있는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쵸?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CF 동산으로 가볼까요? 요런 게 이제 물권 영역 동산이죠. 미성년자가 자전거 인도라고 하죠. 매매 인도. 그리고 똑같습니다. 취소하시고 아저씨 자전거 내놔. 이랬을 경우 자 보세요. 요 취소에 대한 뭐? 얘 보호 규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얘 보호 규정이 없다. 즉 법률행위 취소에 대한 제한능력자 취소에 대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라는 말은 별개 규정까지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얘는요. 이 규정을 주장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별개 권한 주장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요 한 문장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그러면 나 어떻게 보호받아? 민법에 있는 다른 별개 규정 찾아봐. 별개 권한 찾아봐. 근데 얘는 안 돼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산만 가지고 있죠. 동산만. 이런 것도 이제 한두 지문씩 나왔을 때 우리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했고 을 역시 그 이후에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죠? 갑이 취소를 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근데 이거는 소유권 취득할 여지는 있는 거죠.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였고, 자 이제 로마자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첫 번째. 자 판단. 만 19세 미만자죠. 선거권 이런 연령들이랑 좀 비교 유의하시고요. 자 초일 산입입니다. 중요한 말. 초일 산입. 그냥 태어난 날부터 나이 기산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초일 불산입이 원칙인데 얘는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죠. 극단적인 예시로 오늘자
저녁 11시 59분 59초에 진짜 딱 태어났다고 하면 오늘 1초 살았잖아요. 그래도 하루 사는 거다. 하루 사는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성년의제입니다. 만 18세 성년의제. 옆에 쓸까 이거 법률혼. 법률혼.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출제 포인트가 2번 여기 있네요. 범위. 자, 원칙 단독 못 하십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즉 동의를 못 받았을 시 취소할 수 있고 굳이 여기다가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취소는 신식 위반이 아니라는 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의에 대해서 밑에 빈 공간에 조금 이제 써볼까요? 이 동의는 뭐다? 명시, 묵시 가능하다. 맞죠? 명시, 묵시 가능. 명시, 묵시 가능하면 이건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주장 증명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묵시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런 걸 포커스로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거 강조할까요? 야, 분명히 제한 능력자를 위한 규정이라며. 그럼 조문 해석 하나하나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법원이 고민을 한 거야. 야, 이거 법률 규정 자체가 제한 능력자의 거의 극강 막강 보호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풀어줄 때 이런 걸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명시만 가능하다 그러면 와, 이거는 무조건 취소인 거야. 왜냐면 나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어. 한마디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 묵시 가능하다. 이거 상대방이 주장 증명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능한 것 동그라미 1번. 자, 권리만을 얻는 행위 끊고 만입니다. 만. 맞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래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 밑에다가 제가 수익의 의사표시. 지난주에도 우리 미성년자 조카가 삼촌 나 치킨 좀 사줘. 응 알았어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줄게. 받기만 했잖아요. 그쵸? 치킨권 받기만 했죠. 그리고 뒤에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 없는 증여의 해제. 조카야 이거 가질래? 아니 싫어. 딱 되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입니다. 또 보세요. 허락 동의 이런 말. 자, 명시, 묵시.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안 여기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라고 제 신용카드 사안 여기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얘는 먼저 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게 판례법리여가지고 교수님들이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신용카드 사안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는 조문이 중요하죠. 특정 영업입니다. 특정 포괄 영업 허락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그거 보세요. 허락 범위 내에서 어떻다? 대리권 소멸이다. 중요한 말이죠. 대리권 소멸. 옆에다가 땅땅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죠. 왜냐 법정 대리인이 없다라는 말은 즉 법정 대리권이 없다라는 말은 미성년자 자체가 이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가 된다. 자, 그리고 밑에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자, 이 부분 잘 봐보세요. 먼저 우리 수험생분들 읽어보시는 겁니다. 허락 내지 동의. 저는 이런 문장 보면 바로 머릿속에서 의문 하나 생겨요. 야, 요거 선의제3자 보호규정 아니야? 선의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아까 제가 선의제3자 보호규정은 어떤 의미였어요? 법률행위 취소였습니다. 맞죠? 법률행위 취소에 대한 선의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라는 거고 얘는 허락 내지 동의를 취소잖아요. 뭘 취소했다라는 거죠? 허락 내지 동의를 취소한 겁니다. 요 점은 어려운 이유예요. 허락 내지 동의를 취소한 거지 이미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허락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허락 동의를 취소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선의제3자 대항 불가 규정인 거다. 조심.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다. 영업행위를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대리입니다. 대리. 제한능력자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유언은 밑에다 쓰시면 만 17세까지.
만 17세. 유언은 만 17세. 그래서 만 17세 이상이면 가능하죠. 그리고 옆에 근로계약 당연히 가능하죠. 근로계약 옆에다가는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대리도 안 돼요. 근로계약은 뭐다? 대리도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 자, 법정 대리는 원칙 친생부모인 친권자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밑에 제한 부분이요. 제한 부분. 기본서에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족법 영역까지 조금씩 확장한다 그러면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친권은 공동 행사하고 제한의 경우 지금 이해상반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친생 부모랑 미성년 자녀 간에 서로 이해가 상반하는 법률 행위예요. 누구 하나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위, 누구 하나에게는 해로운 행위. 해로운 행위. 부모님들이 자식 부동산을 멋대로 팔아 제끼시는 거죠. 안 돼요. 밑에 보시면 보세요. 특별 대리인 선임하셔야 됩니다. 특별 대리인 선임. 이 이해상반행위 밑에다가 쓸까?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제한응자 보호 차원에서 엄마 아빠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특별 대리인 선임하세요. 자, 그리고 로마자 3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성년 후견 제도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